우선 이 코로나 사태의 근본 원인은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요소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경기 침체는 한 번도 우리가 접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근본적인 수준을 보면, 아니 이것을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한다면 2008년만큼 근본적인 경기 침체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공황이나 금융위기만큼 이번의 위기가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해법을 찾으면요. 코로나19의 경우는 외생 변수가 문제입니다. 즉 바이러스가 경제를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뜨렸는데, 이제 바이러스만 물러나면, 이 악재만 사라지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빠른 반등을 약 2개월 기간 동안 우리가 봤죠. 물론 그 뒤에 2차 유행이 닥쳤지만요. 그 점에서 과거의 위기와 지금의 위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종류도 다르고요. 물론 이것이 얼마나 경제에 상흔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이것이 얼마나 성장 둔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영향이 영구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즉 코로나19에 대한 치료법이 만약에 당장 내일이라도 등장했다면 그러면 몇 달 내에 경제가 회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치료제가 그렇게 빨리 등장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런 상황을 상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점에서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폴 크루그만 교수님의 의견, 즉 경제 위기는 과거와 같은 거시 경제적 위기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은 거시 경제 위기 이상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경제 위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크루그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 팬데믹이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되는가, 내년에 이게 어느 정도 종식이 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 과거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이 수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된다면 아주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일하는 방식도 재택근무로 바뀌게 될 것이고,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비드 팬데믹은 과거의 거시 경제적 위기보다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도 과거의 위기보다 커질 수가 있고요. 이번 팬데믹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공황, 1929년의 대공황과 금융위기는 경기 호황 이후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팬데믹은 장기간의 경기 침체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최저 금리 기조를 유지해 갔고 엄청난 유동성을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공급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거시 경제적인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 금융산업이 제대로 개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물 경제와 더 단절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팬데믹은 이 시점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이고 깊은 상처를 우리에게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팬데믹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요. 이번 팬데믹이 과거의 거시경제 위기보다 더 폭넓은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합니다. 3, 4월에는 각국이 전면적인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각국이 이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거의 전면적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서
봉쇄령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전면적인 봉쇄령까지는 필요 없다는 것을 각국이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부분마다 바이러스 리스크에 차이가 있거든요. 가령 실외 활동은 실내 활동에 비해서는 비교적 덜 위험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아니면 완화 조치를 각국 정부가 이행할 수도 있고요. 즉 경제를 완전히 셧다운 시키지 않고도 전면적으로 경제를 혼수 상태에 빠뜨리지 않고도 방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면적인 봉쇄령까지 단행을 하지는 않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주점을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우려스러운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좀 더 맞춤형의 경제활동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인 봉쇄령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뉴욕시의 사례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만큼 뉴욕이 방역에 성공을 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뉴욕시가 미국 기준으로는 상당히 방역에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경제활동이 뉴욕에서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3, 4월에 비하면 상황이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즉 코로나19에 무지했던 때만큼 방역과 경제 살리기 사이에 상충관계가 극명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팬데믹 이후의 세계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업, 특히 비접촉식 사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온라인 컨퍼런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주 밀도 높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접하게 붙어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산업은 당연히 생산 방식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생산 방식이 바뀔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산업은 비교적 쉽게 변화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 근로자들 간의 거리 두기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식품 가공 산업은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노동시장에 막 진출하는 젊은 세대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이 젊은이들은 장기간 실업 이후에 노동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오랫동안 실업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미리미리 생각해서 지금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사람들, 앞으로 2, 3년 동안 노동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상당한 디글로벌라이제이션 탈세계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국제 교역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요. 그러나 그 원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상품 자체는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즉 코로나19 때문에 국제 관계에서 과거처럼 국제 시스템을, 무역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방역에 참담하게 실패하면서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신도 실추가 되었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파급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편 기본소득이 해법, 적어도 지금의 위기에 대한 해법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19를 보면 경제 모든 부분에 타격을 미친 것이 아니라 특정 계급에 특히 집중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미국의 실직자가 2,200만 명이고 달리 말하면 1억 2천만 명은 일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소리죠. 즉 1억 2천만 명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소득 상실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 2,200만 명의 실직자는 거의 소득원이 끊겼다고 할 수 있죠. 그 코로나19가 각 집단별로 다른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보편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보편 기본소득만으로는 부족할 거고요. 저처럼 사회복지를 옹호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부담스러운 규모입니다. 덴마크, 거의 슈퍼 덴마크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담스러운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즉 조건부 지원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편 기본소득 UBI의 경우에는 그 지원 체계가 단순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 현금 지급을 하니까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는 부족하고, 그리고 이 전체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에는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 실업급여가 가장 강력한 정책 도구가 아니었나 봅니다. 생각합니다. 즉 직접 인도적 지원, 필수적인 지원을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이죠. 이 일을 통해서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가 구매력을 유지하면서 상당한 승수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즉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분들, 생계유지에 급급한 분들에게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면서 상당한 구매력 창출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제 대응이 바로 기존 복지국가의 정책 도구가 효과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실업급여가 상당한 경제 안정화 효과를 2008년 금융위기 때 발생시켰고, 이번에는 경제 안정화 효과가 더욱더 컸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제대로 된 복지 국가가 있었더라면 이러한 긴급재난기금 같은 것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긴급재난기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가들, 미국,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들은 그 복지 체계가 취약한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 시에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체계가 없는 국가들이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서 국민들에게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국가들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복지국가가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재난기금을 지급하게 된다면은 이거보다는 집단적인 보험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누구에게 이런 보조금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일단 모든 사람들에게 기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긴급재난기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일단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고 나중에 고소득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빌리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빌리지 않으면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돈을 빌려야 합니다. 정부가 돈을 빌리지 않고 버티면 개인이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 돈을 대출하게 되죠. 그래서 정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보다 파산할 가능성이 훨씬 적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빌려서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공공부채의 누적을 걱정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공부채 대비 GDP 비율은 43%로서 전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채에 대한 우려는 그냥 공공복지를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정부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 부채가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 그러면은 정부 부채가 좀 더 깊은 경기 침체를 막아주게 될 것이고 더 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용한 목적의 부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왜 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들은 부채를 내서 투자를 하고 또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개인이 대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또 학자금 대출을 하죠. 그래서 정부 부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